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트 힐 디베이트라고요. Feedback through his feelers, he's able to move those envisaged by the human programmers. Or will their on such robots have reacted strongly in defense of Bristol Universe? Replacements have been put into effect humanely, 이분이 has 이제 led to general benefit. 이게 수학자고 라이트 힐이라고 이제 73년도에 진짜 오래됐죠. 그러니까 저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엄청 펀드가 들어간 거고 인공지능이 잘 될 거라고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라이트 힐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거죠. 잘 안 될 거다. 그냥 그 인공지능의 펀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뭐 그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 다 못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서를 쓴 대표적인 사람인 거고 뭐 굉장히 훌륭한 학자죠. 수학자죠. 그리고 이 73년도 이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인공지능이 안 될 거라는 이유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냥 안 될 거라 이게 아니라 근거가 있고 그 근거가 매우 타당해요. 무슨 근거냐 하면 여기 굉장히 유명한 아포칼립티컬 뭐 이그젠플, 그러니까 뭐 재앙적인 수준의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요 부분. 그러니까 그 50년대, 60년대 러시아가 뭐 인공위성도 쏘고 가장 과학적으로 앞서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니드 중에 하나가 러시아어로 된 과학 문서들을 빨리 번역하겠다 영어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번역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초등학생은 돈이 들어갔겠죠. 그때는 냉전 시대니까 뭐 과학 기술이라든지 뭐 소련과의 대결에서는 뭐 초등학생 돈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 시스템을 만든 거죠. 만들어가지고 데모를 한 거죠. 데모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오셨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거기 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죠. 와가지고 데모를 본 거죠. 뭐 당연히 데모니까 잘 되는 거 위주로 이렇게 보여줬겠죠. 잘 되는 거 위주로. 그러다가 약간 이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 이 문장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미국 정치인 분이셨을 테니까 뭐 성경의 한 구절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거 좀 러시아어로 번역해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 제가 성경에 잘 모르지만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이제 잡혀가기 좀 직전에 좀 심적으로 괴로우시니까 이제 기도하신 거고 제자들한테 디사이프트한테 너희도 좀 기도 좀 해라 자지 말고 그러고 기도하고 와셨더니 그 제자들이 다 하나씩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이제 영혼 스피릿은 뭐 하려고 하는데 역시 육신이 약하니까 뭐 잠든 거 이해하신다는 뜻인지 하여튼 뭐 그런 말을 한 거죠. 이걸 번역을 했는데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어 뭐 통역한 사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이 번역기가 번역한 거를 다시 번역해봐라. 그러니까 영어로 바꿔봐라고 했을 때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술은 먹을만한데 안주인 고기는 상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이 이제 굉장히 그 시기에 이제 굉장히 재앙적인 수준의 예제였던 거죠.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게 스피릿 사전을 찾아보시면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술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윌링도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괜찮다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플래시는 당연히 육신보다는 고기가 좀 더 가까운 표현이고 이게 무슨 문제냐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AI가 안 된다라고 그때 생각했던
거기 깔려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요. 뭘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우의 수가 익스포넨셜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피릿이라는 단어 뜻이 사전에 5개가 있다고 치면 뭐 술, 뭐 이즈 같은 경우는 다 하겠지만 이즈도 5개, 윌링도 5개 있으면 세 단어만 쓰면 12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조합을. 5개면 5의 5승. 여러분 테이크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사전 찾아보시면 50개쯤 있을 거예요. 곱하기 50. 테이크를 한번 쓸 때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익스포넨셜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2라고 치더라도. 근데 이 라이트 힐의 주장은 컴퓨테이션 파워는 잘해봤자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잘해봤자. 뭐 그렇잖아요. 제가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통 2개 붙여가지고 64KB 다음에 128 나오고 그다음에 256 나오고 뭐 무어의 법칙에서 뭐 제곱으로 증가하는 어쩌니 하지만 결국은 이건데 해야 되는 문제 내가 예를 들어서 단어를 하나 더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는 익스포넨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라이틸 보고서는 요 2개의 간극 때문에 결국 AI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죠.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AI 윈터가 본격적으로 오게 된 어떤 그런 그 즈음의 이 디베이트예요. AI가 될 거다 안 될 거라고 뭐 CMU 교수도 오고 말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동영상이 아직도 이렇게 잘 남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바둑도 그렇고 현재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냐 그러면 당연히 이건 처리를 못하죠.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처리 못하죠. 바둑도 마찬가지 생각해보시면 바둑도 그렇고 체스도 그렇고 이 번역 문제도 뭐 조금 다르지만 이렇고 생각해보시면 바둑이라는 것도 이게 361개의 칸이 있는 거고 나의 선택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의 선택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물론 이제 점점 선택의 폭이 좀 줄긴 하겠지만 그냥 아주 널널하게 잡았을 때 내가 바둑 돌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한 200개쯤 되는 거고 그리고 한 100개 정도 놓으면 150개 정도 놓으면 게임이 끝나겠죠. 체스 같은 경우도 내가 놓을 수 있는 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선택이 한 40개 될 거고 한 80번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익스포넨셜한 경우인 거죠. 이거를 다 조사하는 거는 애시당초 틀린 일인 거고 그러면 뭐가 개입을 하는 거냐? 알파고도 그렇고 결국 뭐가 개입하냐 하면 이 선택의 폭을 확 줄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돌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200개다 그러면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한 5, 6개만 찝어주는 거죠. 여기 위주로 찾아봐라.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경우를 엄청 뉴럴 네트워크가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5, 6개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찾아보는 거고 그러면 계속 진행이 가능한 거죠. 어떤 적당한 양의 계산량을 가지고 그러면 5, 6개를 어떻게 추리느냐? 당연히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트레이닝 과정인 거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꽤 돼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뭐 때문에 못 보여드렸죠. 그때도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요거 WSD랑 OCR 관련돼 가지고 거의 개발한 기간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정도. 제가 관리는 하긴 했지만 뭐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회사에서 당연히 개발하는 거고요. 그 데모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이게 역시 여러분들도 개발해 보시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데이터부터 모으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엠니스트 같은 경우 제가 보여드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하면 되니 뭐 10분이면 끝날 일이지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손으로 쓴 숫자부터 모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엠니스트를 트레이닝 하는데 그냥 뭐 6개월은 쑥 들걸요? 왜냐하면 모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요. 이게 지금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고요. 한번 어떤 거냐면 사전 앱인데요. 사전 앱. 보시면 사전 앱.
청소년한테 부적절한 단어 검색한다고 하면 제가 쓴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이게 이제 윈피키드라는 책인데요. 이게 보면 영어를 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보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다 보니까 여기 보면 보이실 리가 없는데요. cracked up to be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But is getting older really or is cracked up to be?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뭐 책이고 뭘 보시게 되면 이런 걸 이제 속출하는데 사전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항상 크랙을 찾으셔서 크랙에서 이제 수십 개 중에서 찾으셔서 뭐 아니면 거기 수거 부분을 찾아가지고 크랙터 업투비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그것도 우리가 크랙터 업투비 한 세트라는 걸 알았을 때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선은 OCR을 해야 되고요. OCR. 이게 지금 OCR이 시작된 거고, 예, OCR이 돼서 된 거고, 자 보시면, 자 OCR이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냐하면 be cracked up to be가 이게 한 세트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건 알잖아요. 뭐 in order to 그럼 뭐뭘 위해서 이 세트를 몇 개 기억하는데 cracked up to be만 돼도 이렇게 뭐 이렇게 흔한 세트는 아니죠. 그래서 cracked up to be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이런 식으로 사전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고요.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뭐 모든 단어들 다 이렇고 그 다음에 발음도 다 되고 지금 뭐 소리가 안 나는데 뭐 소리 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단어들을 모든 단어들을 수거와 뭐 이래서 커미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게 나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져 있고 이거를 개발하는데 거의 뭐 한 5명이 한 1년 정도 걸렸으니까 이게 사실은 돈이 엄청 들죠. 제가 낸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래서 사전 이 앱스토어에서 말의 복화 사전이라고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텍스트를 물론 치셔도 되고요. 뭐 단어들 here and there는 여기저기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자녀분들 모르는 단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 문장 검색에서 I take a taxi 여기선 take가 교통수단을 타는 거고 그렇죠? I took some medicine 그러면 여기서는 약을 먹다로 나와야 되겠죠? 약을 먹다 그래서 자, 앱스토어에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꼭자입니다. 뭐 약간은 광고고요. 써보시면 해도 혹시 뭐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AI가 이 단어의 수많은 뜻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더라고 한다면 사실은 뜻이 없죠. 어도고 뜻이 없고 뭐 make도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make나 take 이런 것들은 뜻이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거랑 붙었을 때야 뜻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냥 브루트 폴스하게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쓰게 되면 그 경우의 수를 이렇게 확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이제 옵티미제이션 지난 시간에 끝났고요. 지난 시간 옵티미제이션 끝났는데 제로 오더, 그다음에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까지 했고, 퍼스트 오더가 독보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퍼스트 오더 방법이 거의 대부분이고, 세컨드 오더는 헤시안을 계산하는 뉴턴의 메소드는 가끔 매우 유용하게 쓰여요. 상황에 맞는데 그래도 제한 조건이 컨벡스로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입력 디멘전이 제한이 된다 라는 게 있지만,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한 걸 보시면 제로 오더,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인데 얘가 독보적으로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퍼스트 오더는 퍼스트에 적혀 있듯이 미분을 한 번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어떤 함수 g가 있으면 이걸 풀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저는 이런 식의 기호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거죠. 올드 값으로부터 요게 러닝 레이트고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요 러닝 레이트를 결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이터레이션 수, 요게 로스일 때 이거 보면서 이런 거 보면서 러닝 레이트를 적당히 결정하면 된다. 러닝 레이트가 크면 좀 빨리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동에 대한 위험이 크고, 작으면 뭐 하세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아주 요거를 풀만한 경우도 있는 거죠. 요걸 풀만한 경우가, 굉장히 쓸만한 경우가 쿼드래틱 펑션. 이것도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시면 매트릭스는 대문자로 쓰고 벡터는 지금 소문자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미분해 가지고 풀면 된다. 세컨드 오더 메소드는 컨벡스이고 그다음에 인풋 디멘전이 뭐 좀 리저너블한 수준. 리저너블한 수준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100? 이거 제 느낌인데요. 이 정도일 때는 쓰고 이거보다 크면 1000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우회해서 써야 돼요. 굉장히 우회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굉장히 우회해서 써야 돼요.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고요. 자, 이 방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자, 문제점이 얘가 평평한 곳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림들 밸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쫙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버린다라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가장 경사가 깊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그러니까 뼈대는 이건데 뼈대는 이건데 이거의 얘를 그리고 얘를 어떻게 잘 조정하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트레이닝 하실 때 옵션으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저거를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물론 대부분 남들이 많이 쓰는 걸 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머신러닝은 최적화로 문제를 바꾸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문제를 최적화로 바꾸는 거고요. 트레이닝 샘플 xi가 들어가면 yi가 나오도록 해라. 요게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와라.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뭐 뉴럴 네트워크 예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설계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설계를 해서 xi가 들어가면 fxi가 나와요. 이렇게 쓰는 건 얘는 이제 파라미터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될 파라미터라는 걸 강조한 걸 여기 세미콜론을 써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모든 걸 이렇게 정리하는 수학 기호인데요. 보시면 이 부분은 xi가 들어가서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인 거죠. 출력이죠. 그 출력하고 내가 가진 정답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과 내가 가진 정답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하는 매저는 뭐 내가 디자인하기 나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디스턴스라고 D를 썼어요. 저거는 그냥 상황에 맞도록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뉴럴 네트워크의 XR 넣었을 때 출력과 내가 가진 정답과의 차이라는 뜻인 거죠. 여기까지는. 그 차이를 내가 가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한 거를 최소로 하는 파라미터를 찾아라. 이게 머신러닝인 거죠. 이게 뭐 트레이닝 셋을 여기다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요. 뭐 당연히 수학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뭐 어차피 우리 트레이닝 세션 거 아니까 뭐 생각하고 안 쓰자 뭐 그런 식인 거죠. 뭐 사람을 부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을 빼고 부른 거 거의 이런 느낌이죠. 그냥 당연히 있는데 그냥 뭐 서로 아니까 안 부르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밑에 거죠. 그거를 최소로 하는 세타를 찾아라. 요 기호는 아규먼트 미님. 요거를 최소로 하는 세타를 찾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문제들을 진짜 한 줄로 딱 쓰면 저거죠. 모든 F는 내가 디자인한 뉴럴 네트워크인 거고요.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아예 합이 작아지도록 세타를 구해라 라는 거고, 제가 뉴럴 네트워크 머신러닝 하는 데서 아키텍처를 디자인한다는 얘기는 아키텍처를 디자인한 뭐 뉴럴 네트워크 2층을 쓸지 3층을 쓸지 뭐 트랜스포머를 쓸지 이런 거는 F를 결정한다는 뜻인 거죠. 내가 F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 어떤 구조를 쓸지, 뭐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MLP 2층짜리 3층짜리 이런 게 이제 F를 제가 결정한 거고, 그 다음에 D를 결정한다는 거는 목적 함수를 뭐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지 L1을 쓸지 L2를 쓸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딱 보셔도 여러분이 이걸 학습하는 데 있어서 F를 결정하는 거 아키텍처 디자인, 내가 이거를 리니어 모델링을 할지 투레이어 모델링을 할지 컨보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모델링 할지 뭐 할지 이게 F를 결정하는 부분인 거고, 내가 목적 함수를 뭘 쓸지 이 부분이 D를 결정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달성할지가 옵티미제이션 메소드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하는 코드를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저 세 개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도 마찬가지고 그 코드에 대해서 약간 상위 레벨에서 보신다면 나는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할 건지 뭐 들어온 걸 받아서 렐류를 통과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그게 FADM 부분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목적 함수로 쓰겠다. 이 D에 대한 부분이죠. 그 밑에 내가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갖고서 어떻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가 뭔지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 러닝 레이트도 얼마로 하겠다가 요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봤을 때
머신러닝을 진행하는 데이터가 다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3요소인 거죠. 당연히 지금 일반적으로 셋 다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요. 자,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크리티컬 할까요? 어떻게? 혹시 의견 있으면 A, B, C 중에 어느 게 제일 크리티컬 할까요? 코스트 펑션이 제일 크리티컬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뭐 아키텍처 같은 경우 결과가 잘 나오는 거로 뭐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휴리스틱을 쓰는 거죠. 나는 이게 잘 나올 것 같다고 이걸 먼저 쓰는 거지만 뭐 저거는 기계한테 맡길 수도 있겠죠. 다 찾아서 찾아봐라. 그렇지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건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선지랄 게 아닌 거죠. 뭐가 좋은지.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옵티미제이션 메소드 같은 경우도 뭐 해가지고 뭐 결과를 빨리 수렴시키는 거면 되잖아요. 그래서 A랑 C 부분은 자동화를 하려는 노력들이 꽤 있어요. A랑 C는 자동화. 그래서 여러분 뭐 가끔 이런 단어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메타러닝이 메타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메타 플러스 뜻이 없어요. 저도 사전적인 뜻은 몰라요. 제가 메타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요술램프 얘기가 있죠. 이제 알라딘 요술램프 가지고 이제 지니가 나와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세 가지 소원을 첫 번째 뭐로 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있었던 뭐로 비실 거예요? 어차피 뭐 지리가 없으니까. 뭐 요즘에 보통 뭐 집 얘기하시기도 하고 돈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뭐 가장 대답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대답을 많이 하죠. 소원을 뭐 100개로 늘려주는 소원을 쓴다든지.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종류의 소원을 메타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소원에 관한 소원이 이제 메타인 거죠. 메타 소원. 그러면 이제 진이가 메타 소원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소원은 이제 나가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러닝에 관한 무언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수학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면 이게 뭐 메타 러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타 러닝이라 하면 how to learn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 이게 메타 러닝하고 깊은 상관이 있죠. 어떻게 옵티미제이션 할 것인가, 어떻게 아키텍처 디자인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분야도 있고요. 아니 이거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아주 뭐 누구나 쓸 수 있을 정도 실용적이진 않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키텍처 서치는 나스, 뉴럴 아키텍처 서치 이제 뭐 장기적으로 머신러닝이 데이터 모아주고 코스트 펑션 주면 네트워크는 지가 알아서 좋은 거 찾아서 쓰고 최적화 방법도 지가 알아서 좋은 거 찾아서 쓰고 뭐 이렇게 흘러갈 수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요 세 가지를 다 결정해 주는 게 가장 흔한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페이지가 굉장히 그 상황을 문제를 잘 요약하는 정리된 페이지니까요. 이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서 받아들이신다면 머신러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딥러닝 뭐 스크립트를 딱 보셨을 때 이 부분은 F를 설명하는 그거구나. 이 부분은 D를 설명하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옵티미제이션 메소드를 설명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옵티마이즈 하냐? 뭐 뉴럴 네트워크 사실 다른 것도 많이 그렇지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씁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현 시점에서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그레디언트가 상승하는 방향이죠.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방법인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베리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걸 디자인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그냥 이름을 보시고 그냥 상황에 맞는 거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5개가 딱 뜨는데 그중에서 얘를 하겠다. 그렇죠? 각각의 어떤 성질을 들으시고 얘를 하겠다라고 누르시는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거 디자인하실 이유는 없으시고요. 자, 첫 번째 결정을 해야 될 게 이게 목적 함수인데 이게 목적 함수인데 제가 이걸 최소로 하는 세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세타의 미분이죠. 얘를 계산해야 되냐가 첫 번째 질문이죠. 아니 저거를 최소화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기로 했으니 당연히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가만 보시면 이거의 계산이 당연히 수학적으로 가능하죠.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세타에 관한 미분이겠죠.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내가 데이터가 100만 장 있으면 저거를 100만 번 해야 되는 거죠. 100만 번 미분을 해서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우 느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100만 장을 하다못해 램에라도 올려야 되는데 램에다 올릴 수도 없죠. 뭐 해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기가가 되는 경우는 뭐 흔하디 흔한 거고 뭐 요즘에는 100기가 정도 되는 경우도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짜 가장 하이엔드로 가면 뭐 수십 테라 뭐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따라봤지만 한 100기가 정도 되는 일은 굉장히 흔해요. 그거를 다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이거 그레디언트 한 번 계산, 그레디언트 한 번 계산해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수십만 번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저 방법은 뭐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너무 느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 문제도 있고 온라인 러닝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러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이게 좀 그 새로운 이렇게 트레이닝이 됐는데 이게 어떤 새로운 잘 안 되는 데이터가 추가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막 배포했는데 요 경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업데이트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만약에 지금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거를 데이터셋에 추가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 반응해서 어떤 그 데이터만 갖고서 지금 있는 걸 조금 계산한다거나 그 문제를 수리하는 식의 작업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방법 자체가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치라는 게 다 모아서 하는 거죠. 다 모아서 하는 거죠. 뭐 서울, 경기도 뭐 이렇게 그 교통 카드를 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실시간으로 정산을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교통 카드를 대게 되면 어디서 내리는지 환승하는지 사실 제가 딱 됐다고 해가지고 환승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뭐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뭐 모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 알기로도. 그런 거 같은 경우가 배치 프로세싱인 거죠. 다 모아서 기다렸다가 한번 쫙 처리하고 다음날 쫙 모아서 처리하고. 그래서 이름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인 거죠. 다 모아서 한 번에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요게 하나의 익스트림이 뭐 지금 얘기한 거랑 뭐 가장 뭐
정석처럼 보이지만 하나 익스트림인 거고 반대쪽에 있는 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뭐냐? 저 방법은 말도 안 된다. 뭐 수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뭔 소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있는 방법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요. 스토캐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랜덤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캐스틱, 랜덤, 뭐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랜덤 프로세스. 스토캐스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랜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야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불가능. 사실 뭐 이거를 원하는 거는 내가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이것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이 10,000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요. 다 더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나 한 명 뽑아서 키를 재는 거죠. 아무나 한 명 뽑는다는 게 누굴 뽑을지 모르니까 스토캐스틱인 거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거를 이 부분을 지우고 하나를 갖고서 뭐가 아이를 뽑힐지는 저도 모르죠. 할 때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퉁 치겠다라는 거죠. 보시면 시그마가 사라졌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SGD 스토캐스틱이 부르면 아예 랜덤하게 뽑아서 하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우선 엄청나게 빠르겠죠. 아까는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100만 개에 대해서 다 저걸 해서 더해서 한 번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거의 계산량이 거의 100만 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라인 러닝이 가능한 거죠. 왜? 새로운 데이터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갖고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그거에 대해서 할 때대로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가 있겠냐? 아니 키가 이렇게 평균 키가 있는데 아무나 뽑아서 한다면 그 평균 키보다 큰 사람도 나오고 작은 사람도 나오겠고 굉장히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렴이 이렇게 예쁘게 수렴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느낌의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프럭츄에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할 때 이렇게 코스트 펑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코스트 펑션이 막 낮게요. 그렇죠? 괜찮은 샘플 뽑으면 좀 줄였다가 엉뚱한 샘플 뽑아가지고 엉뚱하게 나기도 하고 이 그레디언트 계산이 좀 대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이거에 대한 수렴 분석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보통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수렴할 것인가 이렇게 수학적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의 알고리즘 쓰면 얘가 수렴할 것인가. 근데 랜덤하게 뽑아버려서 뭐 진행을 하는 알고리즘이니까 얘가 수렴할지 안 할지 분석이 진짜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뭐 힘들어지는 거는 명확하죠. 근데 이게 모두 다 단점만 있는 것 같은데 뭐 빨라지는 거 말고 이 성능상의 단점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봤더니 써봤더니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얘기할 때 문제점이 평평한 곳에 갇혀 있다든지 로컬 미니멈 이런데 갇혀 있는 거죠. 근데 플럭츄에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막 얘가 날뛴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싹 가야 되는 대로 안 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평평한 데서 탈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얘가 막 그냥 막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가면 그냥 요 로컬 미니멈 같은 데 트랩이 될 수도 있는데 막 날뛰는 놈이면 로컬 미니멈 같은 거는 가둘 수가 없고 상당히 깊은 미니멈이어야지 가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계산량을 줄이는 거는 줄여주는 좀 뭐 그냥 현실적인 뭐 성능을 포기하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갖고서 뭐 최적화를 진행을 하면 만약에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면 이렇게 됐을 법한데 얘는 그냥 저 난리를 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뭐 트레이닝 하실 때 당연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방법 계열을 쓰실 거고 당연히 메모리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계산량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식의 느낌의 그림을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코드가 눈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서 한번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이쪽 강의 노트 안 올렸나요? 네,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강의 노트 큰 것씩만 위주로 보시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양극단이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어디쯤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방법을 쓰죠. 이름은 미니 배치. 짐작하시겠지만 하나 갖고 사는 건 좀 심하지 않냐. 한 10개 갖고 사자 이 얘기입니다. 미니 배치. 그래서 요 기호가 i부터 n개까지. 그러니까 n개씩 모아서 하자. n은 뭐 문제마다 다른데요. 뭐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뭐 크게 쓰는 사람도 있죠. 뭐 3, 5, 뭐 15, 50, 뭐 많은 경우 6,400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n은 그냥 상황에 맞춰 쓰는 거고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는 힘들고 딱 하나 갖고 하는 건 프럭츄에이션이 너무 심하고 내가 적당한 사이즈를 하자. 미니 배치라고 그걸 부르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 트레이닝 할 때 굉장히 자주 입력하셔야 되는 파라미터가 배치 사이즈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제에서도 배치 사이즈가 있었을 거예요. 배치 사이즈. 뭐 64였나요? 지난 시간에?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거의 의미는 내가 몇 개를 모아서 처리할 것인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배치 사이즈는 잘못된 표현이 있죠. 미니 배치 사이즈라고 해야 되는데 뭐 배치러닝 이거는 뭐 아무도 쓰지 않는 방법이니까 그냥 우리가 배치 사이즈 그러면 그냥 미니 배치 사이즈를 배치 사이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배치 사이즈라고 얘기하면 배치 사이즈 64를 썼다, 30을 썼다 얘기하죠. 그래서 코드를 보시게 되면 보통 이뭐 내부까지 들어가실 일은 뭐 들어가실 일이 있죠. 이런 일이. 왜냐하면 데이터셋을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데이터셋을 관리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데이터셋이 제가 이렇게 모았으면 보통 첫 번째 이걸 섞어요. 섞은 다음에 이게 셔플이죠. 섞은 다음에 배치 사이즈가 10이라고 하면 10개씩 끊어서 리턴해준 코드 쓰셔야죠. 왜냐하면 데이터 관리는 그건 자기가 할 수밖에 없죠. 내 데이터를 내가 모아서 그걸 뭐 JPG로 저장할지 뭐로 저장할지 그걸 뭐 제 마음인 거잖아요. 그걸 뭐 CSV에 저장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읽고서 처리하는 거는 제가 쓸 수밖에 없는데 대강 형태가 이런 식이 돼요. 데이터를 읽어서 제가 섞습니다. 섞어서 배치 사이즈만큼 앞에서부터 이렇게 리턴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섞냐? 자, 섞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섞지 않으면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포크라는 거는 이포크라는 얘기는 내가 모은 데이터셋을 한번 훑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데이터를 100만 장 모았으면 100만 장을 갖고서 한 번씩 계산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데이터셋이 100만 개고 배치 사이즈가 10이었다. 그러면 10만 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모두 다 쓴 거지 한 번씩.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100이었다. 그러면 10,000번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했겠죠. 그러면 트레이닝 셋을 한번 훑은 거겠죠. 요 단위가 이포크입니다. 그러니까 원 이포크라는 얘기는 트레이닝 셋을 내가 모은 거를 한번 훑었다라는 거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몇 번 발생할지는 미니 배치 사이즈마다 다르죠. 극단적으로 미니 배치 사이즈가 많이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딱 100번 있었던 거죠. 요게 원 이포크입니다. 보시면 뭐 넘버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 보시면 이포크 횟수도 결정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트레이닝 셋이 5만 장이었을 거예요. 5만 장 몇 번 훑은가 하는 거고 배치 사이즈 미니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몇 장씩 볼 것인가 하는데 자 이게 이제 100만 개가 있는데 제가 섞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도 이 순서대로 되겠죠.
두 번째 이포크에서도 이 순서대로 돼 있겠죠. 그 뭔가 랜덤한 요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하고 싶은데 세 번째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많이 하냐면 뭐 전 이해는 못 본 것 같은데 다 섞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턴을 하는 거죠. 한 이포크가 끝나면 섞어요 얘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리턴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관리한 코드라면 뭐 그 데이터 관리한 뭐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인터페이스 함수를 한 두세 개 만들어 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몇 개씩 리턴할지 어떻게 섞을지 이런 걸 관리한 함수들이겠죠. 그래서 뭐 섞고 그다음에 미니 배치만큼 얻어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 경험으로는 트레이닝하고 이거 수렴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데이터 관리하고 이런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리고 뭐 직접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꼭 이빨 빠진 데이터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숫자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나러 넘버 적혀 있고 뭐 하여튼 뭐 잘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로스가 나더 넘버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패닉이죠. 그래서 뭐 현실은 그렇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니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진짜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게 항상 쓰는 거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 코드에서도 보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미니 배치 사이즈 넣어라, 뭐 이렇게 배치 사이즈 넣어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메소드 쓰는 거는 뭐 거의 그냥 정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아 배치 사이즈 이런 뜻이구나, 그 다음에 이포크는 이런 뜻이구나 숫자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포크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쓰셔도 되겠죠. 뭐 중간중간에 결과가 저장되니까 뭐 중간중간 스탑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파건 많이 쓰실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이걸 갖고서 트레이닝 하려고 그러면 자, 러닝 레이트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진짜 그냥 뭐 아트죠, 아트.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요. 그냥 뭐 나는 보수적으로 작은 걸 하겠다. 그럼 수렴을 안 해서 문제인 거고. 나는 화끈하게 큰 값을 하겠다. 그런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찾아가다가 여기 굉장히 좋은 데서 그만 있어야 돼. 거기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지가 막 왔다 갔다 계속 거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되도록, 그러니까 리저너블하게 어떤 이런 상황들을 덜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최적화 방법들인 거죠. 뭐 옵티미제이션 방법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딥뉴럴 네트워크가 트레이닝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런 데서 그레이디언트가 0이라서 저기서 세워라 내워라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이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을 쓰는 건데 여러분도 그 파이토치나 이런 거 보면 모멘텀이란 키워드가 종종 나와요. 그러면 이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치 사이즈에서 에러가 나면은 GPU 용량을 늘리면 되는 건가요? 뭐 그런 방법도 있죠. 배치 사이즈를 줄이는 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모리가 허용하는 대로 계속 이렇게 줄여 나가죠. 이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긴 합니다. 혹시 뭐 그렇게 메모리 부족하다라고 투덜투덜 거리나요, GPU가? 네, 처음부터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일 간단한 게 배치 사이즈 줄이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네트워크 크기를 좀 줄이는 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전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으면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백 프로포게이션이 발생을 하는 게 트레이닝이죠. 근데
근데 이제 수식을 가만 생각해 보시면 뭐 계산해요. 계산하는데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려면 아까 계산했던 값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값들을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올라가 있던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fgx라고 있으면 나는 이거의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데 gx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산했던 이 값들을 트레이닝 할 때는 얘가 다 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가 커지면 원래 네트워크는 뭐 제 계산은 요만한 사이즈인데 트레이닝 할 때는 이 GPU가 올라갔던 값들을 다 버퍼로 주고 있으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곱하기 5, 뭐 메모리 엄청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작은데 메모리 많이 먹지? 이런 걸 다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별의별 방법들 다 써요. 이거를 뭐 다 쥐고 있는 건 너무 많으니까 뭐 한 칸씩 건너서 쥐고 필요할 때 다시 계산하도록 한다든지 이걸 다시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5개 하나씩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트릭을 쓰는데요. 이제 좀 더 어드밴스된 팁은 메모리를 많이 쓰는 레이어들을 안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빼면 내가 여기 하나 더 넣을 레이어가 메모리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현실적으로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많이 해요. 그래도 제일 쉬운 거는 배치 사이즈를 줄이는 거 되겠습니다. 배치 사실 많이 키우면은 연산이 안 되는 경우 있던 것 같긴 한데. 연산이 안 된다는 말씀이 뭐 로스 같은 게 값이 NA 그런 거 뜰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더 넘버니까요. 이게 원인은 사실은 뭐 모르죠. 가장 흔한 원인은 제 경험상 나더 넘버가 뜨는 가장 흔한 사례는 데이터 중에 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를 제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잘못하니까 데이터를 처음 했을 때 저는 그 나더 넘버가 있는지 굉장히 조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닝을 하다가 나더 넘버를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좌절이 있죠. 이렇게 로스가 수렴을 하다가 갑자기 나더 넘버가 뜨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어떤 게 원인인지는 사실 모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저라면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니까 데이터셋 중에 문제가 있는 놈이 저 배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제가 생각에는 가장 첫 번째 의심 가는 후보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조금 위험한 짓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뉴메리컬이 굉장히 불안한 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F가 한 100만 돼도 플로팅 포인트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더 넘버를 찍을 테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연산들이 굉장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계속 이렇게 가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마음이 앞서가지고 굉장히 값이 커질 만한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썼다. fx가 0 근처의 값으로 가게 되면 그냥 나더 넘버가 뜨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꽤 좋아요. 예전에 그 텐서플로우고 이렇게 정적으로 할 때는 절대로 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디버깅이 극악이었는데 요즘에는 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나마 낫긴 한데 그래도 뭐 저라면 1번 데이터를 조사한다. 2번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수식으로 이렇게 쓰지만 절대로 이렇게 구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가 코드로 쓴다. 만약에 이거 코드로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썼다.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숙련된 코드가 아닌 거죠. 이걸 코드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죠. 근데 뭐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이런 식으로 쓰겠죠. A, B, C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선 구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러면 가장 큰 값이 0이니까 얘가 숫자적으로 폭주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간단한 팁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구성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저쪽은 뉴메리컬이 훨씬 더 안정적인 코드인 거고 이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로그 취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뭐 EM 알고리즘 같은 거 여러분 간단한 알고리즘이라도 써보시면 보통 보시면 알고리즘에 익스포넨셜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교과서나 그 논문에 적힌 대로 수식을 쓰시면 보통 나다 넘버가 뜨거나 뭐 영웅 나오고 이러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요거 하기 전에 뭐 간단한 팁인데요. 여기 나온 수식을 잘 이해하기 위한 팁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면 이제 값들이 들어와요. 여기다 이제 적당한 코드나 뭘 하나 넣으셔야 되는데 원하는 게 얘들의 평균 값을 얻고 싶어요. 값이 1초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출력으로 쟤들의 평균 값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여기다가 평균 값이 나오고 싶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센서에다가 지금 뭐 센서를 단 거고 거기서 값이 나오는데 그 평균 값을 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몇 초마다 평균 값 계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가장 정직하고 가장 뭐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사람은 이제 S라는 거를 딱 잡아서 여기에 계속 들어오는 값을 누적을 하겠죠. 그리고 카운트를 둬가지고 개수를 누적한 다음에 리턴해서 S 나누기 N을 리턴을 하겠죠.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이유는 S가 폭발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도 안 좋은 방법이 그다음에 또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이게 뭐 내가 평균을 구한다는 게 전체 평균을 구할 일은 별로 없고 사실은 이게 노이즈 같은 거 좀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이게. 시간에 따라서 x 값이 이렇게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값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지 뭐 그냥 모든 거 이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다가 버퍼를 잡아서 100개 정도 값들을 저장해 놓는 거고 이걸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눠주는 거죠. 100은 그냥 제가 정한 숫자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하나 버리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버리고 하나 넣고 이 방법이 이름이 뭘까요? 이 방법이 Q. 요건 Q 구조죠. Q죠 구조인데 이 방법 이름이 뭐 웃긴 이름입니다. 그냥 이걸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죠. 뭐 별 얘기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에버리지 무빙 에버리지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은 방법인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뭐냐 하면 메모리 먹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 중간에 제가 어떤 평균을 구하고 싶다고 넣는다고 생각하면 과거 100개의 값들을 다 적어놔야 돼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메모리가 100배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뭐 어떤 상황에서는 뭐 적당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내가 또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의 어떤 평균 값들 관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이 무빙 에버리지인데 그러면 실제로도 많이 쓰고 꼭 뉴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분이 평균을 구하셔야 되는 상황에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죠. y는 알파 xn 1 빼기 알파 yn 빼기 알파는 뭐 그냥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 수식을 써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평균일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이 방법 이름이 혹시 이거 방법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방법 이름이
EMA죠. 무빙 에버리지인데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상황에서 평균을 구하는 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앞에 거 같이 무빙 에버리지 방법하고는 이제 뭐 DSP 뭐 신호 처리 관점에서는 장단점이 있고 뭐 명확하지만 프랙티컬리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걸 이제 분석해서 써보면 결국은 이 얘기예요. YN을 이거를 이제 저 수식인데 저걸 왜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하냐 하면 저 수식을 가만 써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알파 xn 알파 제곱 xn 빼기 1 저걸 전개했었으면 과거의 값들을 무한히 많이 더해서 평균을 내는데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했던 건 알파를 곱하고 그 다음 알파 제곱을 곱하고 그 다음 알파 3승을 곱하고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웨이트를 줬으니까 최근 거에다 익스포넨셜 웨이트를 줘가지고 구현한 거를 리커시브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보시면 평균이구나, 익스포넨셜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식을 읽는 방법이죠. 자, 무슨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이런 수식을 보면 이거를 이제 읽는 법을 모르면 그냥 붕 뜨는 수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컨셉을 갖고서 보시면 VT는 그레디언트의 평균값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 수식을 읽는 방법은 이게 그레디언트죠. 그레디언트의 요 감마랑 에타가 뭐 적당한 비율이 지금 같은 게 합이 1인데 합이 1이 아니면 뭐 3배일 수도 있고 4배일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요거의 평균의 상수배가 여기 들어가겠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모멘텀 방법이라는 거는 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막 날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좋고 과거의 그레디언트라는 게 평균을 내서 지금 좀 이렇게 오던 추세면 좀 더 가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레디언트 계산 그쪽 가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지금까지 그레디언트를 평균을 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던 모멘텀이 있으면 계속 가겠다. 그 얘기인 거죠. 제가 모멘텀 그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모멘텀이 있으니까 계속 가겠다. 그러면 이슈는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건가가 이슈인 거고요. 그 평균을 구하는 수식이 이거고. 그러니까 저 수식은 지금까지 나온 그레디언트 평균을 구하는 건데 아까처럼 100개 버퍼 잡아놓고 그런 메모를 많이 드니까 exponential moving average 수식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아니 합이 1이 아니죠. 그건 사실 진짜 사소한 문제인 거고요. 왜냐하면 합이 1이라는 건 사실 진짜 사소한 문제인 게 이렇게 써버리면 합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exponential moving average 식에다가 그냥 양변에다 상수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면 그냥 exponential moving average 쓰는 거구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르긴 몰라도 이 값이 0.99쯤 되겠죠. 0.999가 되거나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파인 튜닝 하시고 모멘텀 해가 숫자 쓰셔야 되는데 디폴트 값이 0.99 돼 있고 뭐는 보이실 거예요. 그게 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훨씬 더 좋고 보세요. 그냥 그레디언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근데 과거 값하고 평균을 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좌우로 떨리는 거는 좀 에버리지 아웃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 좀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항만 들어가도 훨씬 수렴이 빠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셨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